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동국대학교 김광철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회고해보고 2022년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연초부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지난 2021년 남북관계를 감성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잔뜩 흐리고 찌뿌둥한 날씨 연속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희망보다 우울함을 느끼며 보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압력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3월에 발효되고 우리 정부를 향한 조롱과 위협조의 담화에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남북관계는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미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초 8차 당대회 결정을 통해서 강대강 선대선 대관계의 원칙을 표명하고 한국과 미국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생존과 발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다시 말해서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평화를 구걸하다시피 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안중에도 없는 듯 대했습니다. 북한 핵폐기와 인권 개선을 대북 전략 중요 목표로 추구해온 한국과 미국은 마치 닥쳤던 개의 신세처럼 되고 김정은 정권은 지붕 위에서 정권 안전 보장이 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억지를 부리는 형국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강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은 지난해 3회에 걸쳐서 한미 합동 훈련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협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월 15일 담화에서는 합동 훈련을 비난하면서 조국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 폐지 검토, 또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반기 합동훈련을 앞둔 시점인 8월 1일 담화에서는 훈련을 강행한다면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국이 될 것이다. 또다시 적대적 전쟁 연습을 벌일지 중단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훈련 중단을 강박하다가 합동훈련이 개시된 8월 10일 담화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한 당국자의 배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영철은 이미 천명한 대로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멸적인 위협을 당하고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하겠다라는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처지가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북한의 목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또한 미북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 남북 관계의 본질과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 선동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두 개의 정치 체제로 분할되어 있는 남북 관계의 본질은 경쟁 관계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대남 전략 목적은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민족을 김일성 민족화하고 한반도를 하나의 사회 정치 생명체로 만들어 수령 유일 독재의 영도하에 두는 것입니다. 북한 세습 정권은 이 전략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김일성 왕조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북한은 지난 2020년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단절시켰던 남북 간 4대 통신 연락선을 복원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해 주목되는 상황은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과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 시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신선 복원을 실질적 남북 관계 발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김정은 정권이 대남 위협 수단으로 활용되어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 수단이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상호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지난해 7월 복원되었지만 김정은 정권이 8월에 한미훈련을 구실로 재단절하였다가 10월 4일 일방적으로 재복원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다시 단절과 복원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압력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고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 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한 것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 남북관계가 주종관계로 전락한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후 미국과는 아주 다층적인 협상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종전선언 문안까지도 합의를 했다 하고 우리 장관이 말을 했었거든요. 또 중국, 러시아와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전개했었습니다. 그러면 문 정부가 지난해 그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성과는 무엇인가요? 예, 남북한은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종전선언문 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서 14 공동선언 발표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성사시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국민들의 안보 정서를 무시하고 성과에 집착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실은 거둘 수 없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맹종자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인과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도 9월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종전이 선언되자면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이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은 김정은 정권이 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대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종전선언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약화시킴으로써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결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기준 폐기 조건은 국방력 강화에 시비 걸지 말라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 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또 한편 그 적대정책 철회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선결 조건을 들어주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입구라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렇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이 정부는 얘기하기를 뭐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독소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그럼 집권 그 10년 차를 맞이했던 지난 1년간 북한의 내부 동향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눈에 띄는 것이 김정은의 유일 영도자로서의 위상 강화가 아주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지도 이념은 그가 주장한 김정일 애국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리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김정은이 독재적 위상 강화에 활용되는 이 김정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조국은 곧 수령이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수령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담보되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 최고 표현이라고 이렇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또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본질로서 인민중시 이념이라고 강조되고 있지만 인민중시라고 하는 개념을 개별적 인민을 제일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인민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존재로서의 사회 정치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령 유일 독재체제인 김일성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3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에 2016년 제7차 당대회 그리고 2021년 작년 제8차 당대회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2017년 노동신문 사설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정은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2017년 11월 대사변을 통해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선동가들은 김일성 국가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력을 최고 높이 올려 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를 갖는 것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령 유일 영도 체계가 있어 위대한 세계 제일 김일성 국가가 되었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어준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자주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인민대중이 완전한 자주성 실현입니다. 또 지난해 또 하나의 그 특징으로는 2020년대에 이어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1년 내내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의 순결성 유지를 명분으로 사상 재무장 운동을 강력하게 펼쳤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북한은 그 당대회 직후부터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현상을 일심 단결을 저해야 하는 악성 종양으로 규정하고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당 세포비서 대회, 사회주의 애국청년 동맹대회, 또 직업총동맹 대회, 사회주의 여성동맹대회 등 각종 직능단체 총회와 사상 첫 전군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독려하고 고난이 행군을 선언하면서 천리마 시대 정신을 강조하는 등 김정은을 위한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희생적인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8차 당대회 결정서 관철을 부실로 각종 행사를 벌이면서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고취 선전선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1년 내내
각종 회의로 다 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랜 동안의 국경 봉쇄로 주민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예,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서 생필품 공급이 부족해서 장마당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평양에 주재하던 외국 대사관도 아예 문을 닫거나 인원을 대부분 철수시키고 소수의 대사관만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고난이 행군을 다시 선언하거나 60년대의 천리마 운동을 재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아사자 대량 발생 상황과 같은 극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현재 주민 생활이 상당히 곤궁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코비드-19 팬데믹 현상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주체 강화를 통한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김정은의 폐쇄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난해에도 8번인가요?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군사력 분야에는 상당한 재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국가방위력 강화 지침에 따라서 핵 활동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미니 SLBM 등을 작년에 총 8차례, 금년 들어서도 이번 달에만 4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정교화로 한국과 미국, 일본을 향한 타격 능력을 상당히 고도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의 시험 성공은 한국과 미국의 기존 요격 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대비책 마련이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2022년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북한 정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죠. 지난 12월 말에 진행된 마지막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10년 목표 하에 협동농장 농민의 국가 빚을 탕감하고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겠다 하면서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앞으로 금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북한은 작년 말에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2021년도 성과를 결산하고 금년도인 2022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가 2022년 신년사를 대체한 가운데 경제부문 이외의 대부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치로 이민위천, 일심 단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하에 경제난 극복에 가겠지만 동원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여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이 비교적 용이한 농업 부문에 치중하여 농업 생산 증대와 농촌 발전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주체 강화 정책을 펴면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정권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일 순위로 놓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서 방역 봉쇄도 당분간 풀리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면에서는 일심 단계를 강조하면서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 등 통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전선동부장 이일환이 1월 2일 노동신문 기고에서 전당의 혁명적 학습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당 조직들을 당 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남 전략면에서 보자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헤게모니 장악과 과시를 위한 통일전술과 군사위협 전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대통령 유력 후보 측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공작도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여권의 대변호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회를
김정은의 생각과 행동과 일치시키는 하나의 일체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참으로 참 끔찍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 이런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조건을 강화해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그 대남 그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은 이미 이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핵 활동을 지속하면서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종화, 각종 미사일 실험, 잠수함 건조 등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중 기준 철폐 주장을 합리화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미사일 실험 등 국제 제재에 대한 도발은 간헐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 위협 등 긴장 조성 행위 가능성도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10월 개최된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 한국이 우리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장담한다라고 선언했지만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가 10월 국방전람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언동인데 이것이 그의 정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기만선전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전망해보는 것은 대응책 강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통일전선 전술과 군사위협 전술 강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 통일전선 확대와 선전선동에 따른 친북 동조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려는 지식인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벌써 연초에 4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년의 어떤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횟수인데 올해 들어서 특히 이렇게 많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간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표명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중기준 철회 그리고 적대정책 철회 이 입장을 관철해 보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더 초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해서 미국이 이에 굴복하거나 한국이 굴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에 대비한 대책을 더 서둘러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이래저래 자네들이 뭐 군사력 분야에 저렇게 투자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심도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